오늘 본사 임원진 내려오시는 날인 거 몰라? 눈은 달고 다니냐? 이게 지금 매장 앞이 무슨 꼴이냐고!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폐지 정리하고 계세요. 금방 끝낸다고 하셨어요. 금방 끝내면 뭐? 그 꼴을 손님한테 보여줘! 거지들이 매장 앞에 처앉아서 폐지 정리하는 꼴을! 냄새에 몰골에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마트 앞에 거지들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도 그분들 매일같이 폐지 줍고 고생하시는데 고생? 그럼 네가 집에 가서 모셔! 여기 영업장이야. 쪽방촌 쉼터가 아니라고! 진짜 너네 일할 마음이 있긴 한 거야? 사장님, 사람들이 다 들어요. 좋아. 오늘 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여기 있는 직원들 전부 오늘 회 때 나랑 따로 얘기해! 누가 내 지시 무시하면 내가 싹 다 정리할 거니까! 어이, 거기, 할매들! 거짓골하고 마트 앞에 앉아 있으니까 더 기가 막히네! 여기 영업장이야! 손님 보는 데서 리어카에 종이 쑤셔 넣는 꼴 보면 좋겠냐고! 당장 안 치워? 내가 지금 리어카 걷어차 버린다! 우리는 폐지 줍고 있는데 왜 뭐라고 하세요? 뭐? 냄새나고 더럽고 꼴도 보기 싫다고! 우리 마트 이미지가 땅바닥을 기어! 할머니들 때문에 당장 치워! 그는 몰랐다. 그날 그 입에서 쏟아진 말들이 곧 자신을 무너뜨릴 줄은. 새벽 5시 서울 한복판의 낡은 쪽방촌의 리어카 바퀴 소리가 덜컹거리며 울려 퍼집니다. 76세 박 부자가 오늘도 어김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선 거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걸음걸이에서는 묘한 품격이 느껴집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지켜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박 부자는 혼잣말을 하며 주택가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리어카에 쌓인 골판지를 정리하는 손놀림이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다른 폐지 줍는 분들과는 확연히 다른 정확성과 효율성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10,000원은 나오겠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골목에서 또 다른 리어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인순이었습니다. 76세의 정인순도 구부정한 어깨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있었죠. 낡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련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정기가 흘렀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박 부자의 마음속에 아련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뭔가 그리운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정인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거리는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저 뒷모습, 저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 부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에는 세월이 다듬어낸 온화함과 동시에 단단함이 있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인순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어색함보다는 친근함이 더 컸거든요. 여기서 자주 보시네요. 네, 이 근처가 제 구역이거든요. 이쪽에서 계속 하시나요? 벌써 1년째입니다. 처음엔 어디서 뭘 해야 할지도 몰랐는데 정인순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각자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묘한 호흡이 맞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동료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박 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경상도 합천이에요. 낙동강이 흐르는 그 동네. 어떻게 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 부자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저도 합천이에요. 어릴 때 홍수가 나서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았거든요. 정인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저도
그때 홍수가 나서 부모님, 형제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64년 전 그 참혹했던 홍수,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혹시 윗동네 박대창 아저씨 딸? 정인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부자의 눈이 커졌어요. 박대창,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정신의 인순이? 부자야. 정말 부자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64년 만에 다시 만난 어린 시절 이웃, 서로에게 유일한 친구였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인순아, 내가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부자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주택가 골목길 한복판에서 두 노인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쏟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64년 만에 다시 찾은 서로뿐이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꿈만 같아. 박 부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부모님들이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야, 부자야. 정인순도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어요. 인순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너무 보고 싶었다. 나도야, 부자야. 정말 많이 힘들었어. 너는? 두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함께 다녔습니다. 폐지를 주우면서도 64년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소중했거든요. 서로 반말로 대화하니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부자야, 너 폐지 줍는 솜씨가 좋네. 나보다 훨씬 체계적이야. 인순아, 너도 잘하는데? 처음엔 힘들었을 텐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홍수 난 날 밤 서로를 찾아 헤맸던 일 고아가 된 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들, 각자 다른 곳으로 입양되며 헤어졌던 그 슬픈 날까지. 부자야, 너 기억나?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준 거. 당연히 기억하지. 너도 내가 올 때마다 위로해 줬잖아. 해가 지고 폐지를 팔러 갔을 때 박 부자는 2만 원을, 정인수는 1만 5천 원을 받았어요. 내일도 함께하자, 인순아. 그래, 부자야. 자주 만나자. 64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친구는 각자의 쪽방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 부자가 사실은 5조 자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인순이 한때 재벌가에 시집 갔다가 이혼과 사기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운명은 이제 막 그들에게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 부자와 정인수는 매일 함께 폐지를 주우며 64년간의 공백을 메워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두 사람은 평소처럼 동네 대형마트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순아, 오늘은 골판지가 많이 나왔네. 그러게, 부자야. 요즘 택배가 많아져서 그런가 봐. 두 사람이 정성스럽게 폐지를 분류하고 있을 때 대형마트에서 중년 남자가 거칠게 뛰어나왔어요. 48세 최덕수, 이 매장의 관리사장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 진짜. 냄새나는 늙은이들이 왜 이리 많아. 여기서 지저분하게 폐지 줍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최덕수가 고함을 지르며 다가왔습니다. 정인순이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가져갈게요. 정리? 냄새부터 없애라고.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니까. 최덕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대형마트 안에서 일하던 25세 아르바이트생 최보람이 걱정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관리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박 부자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최덕수는 더욱 화를 냈어요. 기다려. 매일 똑같은 소리 하면서 냄새나는 거지들이 매장 이미지 망치고 있어. 최덕수의 말이 점점 더 모독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어요. 정말 역겨워 죽겠네. 씻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늙은이들이. 그때 최덕수가 정인순이 정리하던 골판지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정인순이 놀라 손을 뻗었지만 최덕수의 발이 정인순의 손등을 강하게 밟았어요. 아! 정인순이 아픔에 소리를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박 부자가 급히 달려왔어요. 왜 이러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 냄새나는 거지한테? 여기 우리 매장 앞이야. 최덕수가 박 부자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박 부자가 뒤로 밀려나자 정인순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력을 쓰시면. 폭력? 이게 폭력이야? 냄새나는 늙은이들이 감히. 최덕수가 정인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정인순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마를 땅에 부딪혔어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순아. 박 부자가 급히 달려가 정인순을 일으키려 했지만 최덕수가 박 부자의 등을 발로 찼어요. 꺼져. 냄새나는 거지들. 둘 다 꺼져. 박 부자도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두 노인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최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신 오지 마. 경찰 불러서 노숙자 단속 신고한다. 이 모든 장면을 대형마트 안에서 지켜보던 최보람이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몰래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관리사장의 폭력과 모독적인 언사가 너무 심했거든요. 정말 역겨운 늙은이들이야. 왜 죽지도 않고 기어다니고 있어? 최덕수가 마지막으로 욕설을 퍼붓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박 부자와 정인수는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인순아, 괜찮아? 응, 부자야. 너는? 무릎에서 피가 나네.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아 서로의 상처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최보람은 몰래 촬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부자야, 예전에도 이런 일 많이 당했지? 정인순이 이마에 피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러게. 어릴 때부터 힘센 사람들한테 당하기만 했잖아. 맞아. 홍수 나고 나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심했는데. 거지 새끼들이라고 했잖아.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부모를 잃고 난 후 받았던 차별과 모멸들이 지금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때 너는 항상 나를 감싸줬잖아, 인순아. 너도 마찬가지였어, 부자야. 서로 지켜주려고 그랬지. 피범벅이 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6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약자를 향한 멸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순아, 그래도 너와 함께라서 다행이야. 나도 그래, 부자야. 혼자였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가 묻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때 최보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물티슈와 밴드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정인순이 고맙다며 받았어요. 최보람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다 봤어요. 관리사장님이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좀 잘못했으니까. 박 부자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최보람은 분개했어요. 아니에요. 저런 말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최보람은 촬영한 영상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들,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 집에 가서 치료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폐지들을 다시 주워 담으면서도 서로를 걱정했어요. 부자야, 무릎 많이 아파? 괜찮아. 인수나 이마는 어때? 이것도 괜찮아. 어릴 때 더 심하게 다쳤던 적도 있잖아. 두 사람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뒷모습을 보며 최보람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어떻게 저런 모독적인 말과 폭력을 쓸 수 있을까요? 최보람은 촬영한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최덕수가 노인들을 폭행하고 모독하는 모든 장면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최보람은 고민했습니다. 관리사장에게 들키면 자신도 위험할 수 있지만 이런 부당함을 묵과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박 부자와 정인수는 각자의 쪽방에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어요. 64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약자는 무시당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최보람은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기로 한 거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최보람은 밤새 고민한 끝에 용기를 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지역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결심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최보람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사회부 기자 하상우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39세 하상우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였어요. 특히 사회 약자를 위한 기사를 많이 써온 기자로 유명했습니다. 최보람의 제보 전화를 받은 하상우는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요? 영상도 있다고요? 네, 기자님. 너무 심했어요. 어르신들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하상우는 그날 오후 최보람을 만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본 순간 하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영상 속에는 최덕수가 노인들에게 냄새나는 늙은이들, 거지들이라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매일 이 근처에서 폐지를 주우세요. 정말 착하신 분들이에요. 하상우는 즉시 박 부자와 정인순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일보 기자 하상우입니다. 박 부자와 정인순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기자가 왜 자신들을 찾아왔을까요? 기자님, 저희한테 무슨 일이세요? 며칠 전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박 부자가 당황했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다툼이었어요. 작은 다툼이라고요? 폭행당하신 것 같은데. 하상우가 영상을 보여주자 정인순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목격자가 제보해 주셨어요. 이런 일은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박 부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자신의 정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텐데. 하지만 정인순이 당한 일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기자님, 기사 써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당하는 일을 모른 채 할 순 없어요. 정인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부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함과 나이를 알 수 있을까요? 박 부자 76세입니다. 정인순 76세예요. 하상우가 메모하다가 박 부자라는 이름에서 뭔가 익숙함을 느꼈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도 합천입니다. 하상우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며 계속 생각했어요. 박 부자, 합천,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하상우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대형마트서 노인 폭행, 충격적인 영상 공개였어요. 기사와 함께 최보람이 촬영한 영상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가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심하다. 저런 인간이 사람이야? 동물도 저러지 않아. 어르신들이 뭘 잘못했다고 저래. 완전 인간 쓰레기네. 저런 놈은 처벌받아야 해. 영상이 SNS로 퍼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덕수의 냄새나는 늙은이들, 거지들이라는 발언이 사람들의 분노를 샀어요. 한편 하상우는 박 부자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합천 출신, 홍수로 부모를 잃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럴 수가. 하상우가 발견한 것은 40년 전 경제지에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합천 홍수 고아에서 사업가로 박 부자 씨의 성공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상우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박 부자가 바로 국내 5위 대기업인 부자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건 특종이야. 하상우는 흥분했지만 동시에 신중해졌어요. 왜 그런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쪽방촌에서 폐지를 줍고 있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음 날 하상우는 다시 박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박 부자 회장님. 박 부자가 깜짝 놀라며 하상우를 바라봤어요. 회장님이라니요? 저는 그냥 폐지 줍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부자그룹 회장이시죠? 왜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 부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자님, 기사에는 그냥 박 부자라고만 써주세요. 제가 회장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적절한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하상우는 박 부자의 간절한 부탁에 일단 정체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해 고아 출신이라는 정도만 추가로 기사에 포함했어요. 수해로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란 박 부자 씨는 이 추가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정심과 분노가 함께 폭발했어요. TV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노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폭력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대형마트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저런 매장은 이용하지 말자. 대형마트 최덕수 처벌하라. 노인 혐오 절대 안 돼. 박 부자와 정인수는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에 당황했습니다. 기자들이 쪽방촌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르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화나지 않으셨어요? 박 부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화는 났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차분한 모습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있습니다. 최덕수는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숨어들었습니다. 매장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전국이 이 두 노인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상우는 박 부자의 진짜 정체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영상 공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전국적인 분노와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덕수는 매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박 부자와 정인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쪽방촌 주변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목격되었어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어슬렁거리는 모습들이 포착되었거든요. 요즘 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쪽방촌 주민이 박 부자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박 부자는 기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이시경, 불이야, 불이야 외치는 소리와 함께 쪽방촌에서 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급작스런 화재로 쪽방촌에 사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긴급하게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노인들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인순아, 인순아. 박 부자가 연기 속에서 정인순을 찾으며 소리쳤어요. 부자야, 여기 있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발견하고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져갔어요. 특히 폐지와 고물들이 쌓여 있던 곳이 가장 심하게 탔습니다. 쪽방촌 곳곳에서 어르신들의 절규가 터져 나왔어요. 내 짐이 다 타고 있어. 78세 김할아버지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소중한 물건들이 모두 화염에 휩싸였거든요. 지낼 곳은 여기뿐인데 하늘이 무심한 것 같았습니다. 80세 이 할머니가 무너진 자신의 쪽방을 바라보며 오열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렸나 봐. 이제 정말 죽으라는 거야.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쪽방촌 어르신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이 작은 쪽방마저 빼앗긴 거였어요. 내 약도 다 탔어. 이제 어떻게 살아? 심장병을 앓고 있던 할머니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비싼 약값 때문에 굶으면서도 사둔 약들이 모두 제가 되었거든요. 박 부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의 절규 하나하나가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자야, 손 괜찮아? 정인순이 걱정하며 물었어요. 두 사람 모두 불길을 피하려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응. 하지만 인순아, 저분들을 봐. 박 부자의 시선이 울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머물렀어요. 그 순간 박 부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어요. 복수심이었어요. 지낼 곳은 여기뿐인데 이 나이에 어디를 가라고. 한 할아버지의 절규가 박 부자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 때문인지 박 부자는 알고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쪽방촌의 상당 부분이 잿더미가 되었어요. 어르신들은 남은 잿더미를 뒤지며 사용할 만한 물건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거의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 자야 하나? 갈 곳도 없는데. 어르신들의 탄식이 계속 이어졌어요. 경찰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화재 발생 1시간 전에 수상한 사람이 이 근처를 돌아다녔네요. CCTV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쪽방촌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최덕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기자 하상우가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화 가능성이 있나요? 발화지점이 여러 곳이라는 점이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경찰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하상우는 박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박 부자는 우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박 부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분들을 보세요.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분들이 이 나이에 집마저 잃었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며칠 후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선된 영상에서 최덕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확인되었어요. 이건 최덕수 맞네요. 하상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직접적인 방화 장면이 없다며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네요. 박 부자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박 부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인순아, 내일 중요한 결정을 해야겠어. 무슨 결정?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 저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해야 해. 박 부자의 가슴 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덕수와 같은 인간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어요. 그래, 부자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화재로 잿더미가 된 쪽방촌, 우는 어르신들, 그리고 박 부자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 진정한 반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화재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 부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쪽방촌 어르신들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인순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할 거야. 무슨 발표? 내 정체를 밝힐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할 거야. 정인순이 놀란 눈으로 박 부자를 바라봤어요. 부자야, 정말 괜찮겠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해도 해야 해. 저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박 부자는 기자 하상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님, 특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쪽방촌 앞에서요. 기자회견이요? 무슨 내용인지 직접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다른 기자들도 많이 불러주세요. 아주 중요한 발표입니다. 오후 3시 쪽방촌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박 부자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거든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쪽방촌 어르신들도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박 부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 부자입니다. 박 부자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전 저와 제 친구는 대형마트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에는 우리가 살던 쪽방촌에 의문의 화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박 부자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부자그룹의 회장입니다. 순간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부자그룹? 그 5조 자산에? 정말이에요? 박 부자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서 이런 생활을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쪽방촌 재개발을 앞두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박 부자의 설명에 기자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노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인을 무시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박 부자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최덕수라는 사람은 우리를 냄새나는 늙은이, 거지라고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폭행했습니다. 카메라들이 박 부자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흘 전 화재도 우연이 아닙니다. CCTV에 최덕수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에 미온적입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부터 선언합니다. 노인을 무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박 부자의 선언에 쪽방촌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시의원 김민서가 나타났습니다. 42세의 김민서는
평소 사회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해온 정치인이었어요. 박 회장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민서가 박 부자 옆에 섰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보람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그날 폭행 장면을 촬영한 최보람입니다. 저도 진실을 밝히는데 협력하겠습니다. 최보람이 앞으로 나서자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또한 최덕수의 다른 범죄들도 조사해야 합니다. 분명 더 많은 비리가 있을 겁니다. 하상우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박 부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최덕수와 같은 사람들을 응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쪽방촌을 돌며 어르신들을 위한 진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요? 쪽방촌 생활은 얼마나 하셨나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박 부자가 차근차근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계획했고 3개월간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쪽방촌에 복합복지센터를 짓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박 부자의 기자회견 소식으로 가득했어요. 5조 자산 대기업 회장이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인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부자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어요. 인터넷에는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런 분이 진짜 기업가다. 최덕수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최덕수의 대형마트에서는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맨날 여직원들 몸 만져요. 거부하면 해고시켜요. 내부 고발이 쏟아졌어요. 또한 탈세와 각종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매출 조작하고 세금 안 냈어요. 아르바이트생들 임금도 제대로 안 줬어요. 김민서 시의원이 직접 조사에 나섰어요. 이런 범죄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했어요. 이런 마트는 이용하지 말자. 최덕수 처벌하라. 노인 혐오 절대 안 돼. 박 부자의 선언은 전국을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사회 전체의 노인 인권 문제로 확대되었어요. 최덕수는 여론의 문매와 각종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해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어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 부자의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국이 들끓고 있었어요. 5조 자산의 대기업 회장이 쪽방촌에서 직접 노인의 삶을 체험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감동했거든요. 5조 회장, 노인복지위의 쪽방촌 체험. 각종 언론이 박 부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홍수로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란 고아가 어떻게 거대 기업을 일궈냈는지, 그리고 왜 노인분들을 더 좋게 보살펴드리려고 쪽방촌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한편 전국적인 대형마트 불매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최덕수 마트는 절대 이용하지 말자. 노인 혐오하는 기업은 망해야 해.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불매운동 인증샷이 올라왔어요. 시민들이 다른 마트를 이용하는 모습을 찍어 올리며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불매운동의 여파는 즉시 나타났어요. 해당 대형마트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매출이 70%나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아예 안 와요.
다들 다른 마트로 가버려요. 직원들이 최덕수에게 다급하게 보고했지만 최덕수는 여전히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의원 김민서와 기자 하상우의 끈질긴 조사로 최덕수의 추가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 최덕수 마트. 여직원 성폭력 일상화. 하상우가 단독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마트에서 일했던 여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장이 맨날 뒤에서 껴안고 그랬어요. 거부하면 바로 해고당했어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어요. 25세 여직원 이수정의 증언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장이 저를 창고로 불러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신고하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봐 참았어요. 이수정의 용기 있는 증언을 시작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저도 있어요. 무려 15명의 여직원이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어요. 김민서 시의원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비리들을 발견했어요. 최덕수 마트 탈세 의혹, 5년간 50억 원 탈세,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유통기한 조작, 상한 음식 판매. 김민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덕수는 단순한 폭행범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온 악질입니다. 국세청과 노동청이 동시에 수사에 나섰어요. 검찰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최덕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덕수는 이미 한국을 떠난 상태였어요. 인천공항 출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3일 전 동남아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덕수가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비겁한 놈, 끝까지 도망치는구나. 해외까지 쫓아가서라도 잡아야 해. 인터폴의 수배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한편 박 부자의 과거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64년 전 합천 대홍수로 부모 잃어 13세 고아 혼자 힘으로 일어서 중학교도 못 나온 소녀가 대기업 회장 되기까지. 특히 정인순과의 우정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64년 만에 쪽방촌에서 재회한 두 친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국민 감동. 박 부자와 정인순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연일 보도되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챙기며 사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복지란 무엇인가? 박 부자의 복지 철학도 화두가 되었어요.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그의 신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복지가 아니다. 함께 살아보고 이해해야 진짜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도 박 부자의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사례. 진정성 있는 복지 정책의 모범. 그러나 최덕수 측에서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해외에서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정치적 음모다. 하지만 이미 쏟아진 증거들 앞에서는 무의미했어요. 불매운동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해당 대형마트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매출 90% 감소, 결국 폐점. 직원들 모두 해고, 임금 체불. 아이러니하게도 최덕수의 탐욕이 자신의 사업을 망가뜨린 거였어요. 박 부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인순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무슨 뜻이야, 부자야? 전국 모든 쪽방촌을 돌 거야.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진짜 복지를 만들 거야. 정인순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박 부자를 바라봤어요. 나도 함께 할게, 부자야.
고마워, 인순아. 우리 함께 하자. 박 부자의 선언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고,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최덕수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인터폴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조만간 체포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악은 반드시 응징받는다. 박 부자의 말처럼 정의는 서서히 실현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국민들은 박 부자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과연 그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박 부자의 기자회견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국민들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어요. 최덕수 태국에서 체포. 인터폴과 태국 경찰의 합동 수사로 최덕수가 방콕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는 가짜 여권을 사용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 예정. 각종 혐의로 중형 예상. 전 국민이 환호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덕수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사과해라. 노인들에게 사죄해. 시민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덕수는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되었어요. 박 부자와 정인순도 공항에 나와 있었습니다. 부자야, 저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구나. 응, 인순아. 하지만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야.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최덕수의 범죄가 더욱 상세히 드러났어요. 성폭력 10억 원, 폭행 3건, 탈세 50억 원, 임금 체불 100건, 식품위생법 위반 다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범죄였습니다. 최덕수는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던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의 관심이 법정에 집중되었어요. 박 부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와 제 친구에게 한 행동들을 증언하겠습니다. 박 부자의 담담한 증언이 이어졌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냄새나는 늙은이 거지라며 모독했고 폭행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차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어서 여직원들의 증언도 계속되었어요. 사장은 저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덕수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과장되었다. 합의할 의향이 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최덕수의 모습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최덕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재산 몰수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법정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박 부자는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판결 이후 박 부자는 본격적인 복지 사업에 나섰어요. 전국 쪽방촌 순방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역 쪽방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박 부자와 정인순이 함께 나타나자 어르신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텔레비전에서 본 그분들이네. 정말로 오셨구나. 박 부자는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가 가장 힘드세요? 병원비가 제일 걱정이에요.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비싸요. 외로움이 제일 힘들어요. 어르신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박 부자는 메모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내년부터 이곳에 복합복지센터를 짓겠습니다. 의료진이 상주하고 무료 급식도 제공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달래드릴 프로그램들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분들이에요. 두 번째 방문지는 부산 쪽방촌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들을 발견했어요. 제발 병원만 가까이 있었으면. 81세 할머니의 절실한 부탁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 부자는 전국을 돌며 직접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대구, 광주, 대전, 어디를 가나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박 부자는 대대적인 발표를 했어요. 전국 50개 쪽방촌에 복합복지센터 건립, 총 5천억 원 투입, 의료, 급식, 문화, 상담 서비스 제공. 국민들이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런 분이 진정한 부자다. 복지센터 건립이 시작되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정인순도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했어요. 부자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정말 좋다. 그래, 인순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6개월 후 첫 번째 복합복지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서울역 쪽방촌이었어요. 개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르신들, 자원봉사자들, 정치인들, 기자들까지 함께 했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박 부자의 인사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지센터에는 의료실, 급식소, 문화교실, 상담실이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78세 김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어요. 개관 첫날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따뜻한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 오니까 외롭지 않아요. 아픈 곳도 바로 치료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박 부자는 뿌듯했습니다. 인순아,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야. 맞아, 부자야.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니까 나도 행복해. 언론들도 박 부자의 복지센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진정한 노인 복지의 모델. 기업가 정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인. 박 부자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기업가, 노인 복지 혁신. 직접 체험하며 만든 복지 정책. 최덕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박 부자의 여정은 이제 전국적인 복지 혁신으로 발전했어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진정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습니다. 노인을 무시하지 않는 세상. 박 부자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편 구치소에서는 최덕수는 잠이 들었다. 어디선가 무거운 공기와 눅눅한 한숨이 퍼지고 있었다. 사방엔 희미하게 울부짖는 소리, 살려달라며 흐느끼는 목소리들이 검은 바닥 위를 떠다녔다. 염라대왕님, 최덕수 데리고 왔습니다. 정중하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을 가로질렀다. 천천히 거대한 의자에 앉은 인물이 숨소리 하나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자리에 끌려온 남자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최덕수? 조용하지만 강렬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어떻게 내 이름을? 너는 살아있는 동안 너보다 약한 이들을 얼마나 짓밟았느냐. 최덕수는 기세등등하지만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장사하려면 경쟁은 해야지. 그는 점점 흥분하며 계속했다. 게다가 폐지 줍는 노인들, 그런 건 사회 낙오자 아냐? 냄새나고 더러운데 왜 내가 신경 써야 돼? 천둥 소리가 울렸다. 내가 그런 말 할 줄 알았다. 그러니 너를 데려온 것이다. 염라대왕의 차가운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다. 그 순간 사방의 목소리가 잠잠해졌다. 억울하다던 사람들, 가족 이름을 부르던 노인들, 모두 입을 닫았다. 오직 염라대왕의 말만이 공간을 울렸다. 지금부터 단 하루 기회를 주겠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자리에 끌려오게 될 것이다. 최덕수가 비웃듯이 중얼거렸다. 꿈인가? 그리고 그는 눈을 떴다. 교도소 침대에서 깨어난 최덕수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염라대왕의 경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과연 그는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그 무서운 곳으로 돌아가게 될까?